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기승 전문 생방송 문재인 나이트 라이프 생방송 현장에 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같이 진행을 맡은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9시 반부터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송이 하루가 다르게 현란해져서 지금 오프닝 때는 막 핸드헬드 카메라를 들고 막 저희한테 고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하루를 못 뵙고 시험 방송 때 뵙고 했더니. 시험 방송 보고 저를 안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잘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히 나왔습니다. 늘 그 약간 불쌍한 코스프레가 몸에 배 계신 것 같아요. 그 잘리신 게 아니라 바쁜 날은 이정열 판사가 하시는 걸로. 예. 어제 보니까 뭐 유세 현장이니 뭐니 정말 바쁘셨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요? 예.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법안 발의예요. 바리바리 바꾸바리. 취미가 법안 발의입니다. 예. 어제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냥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관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법안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개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좀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정보들이 공개돼서 재개발 대상지에 사시고 계신 분들이 쉽게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법안을 좀 발의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박주민 의원이 뭔가를 발의했다고 하면 뭔가 정교하고 틀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계속 그런 확신을 가져주십시오. 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은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댓글을 좀 챙겨보셨다고요? 네, 어제 댓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신현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달림 하루 일정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니 너무나 좋아요라고 굵은 글씨로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으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리프레시님은 어제 이해찬 의원님의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문재인, 정치하라고 설득하기 힘들었지만 막상 맡으면 책임 있게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어로 아이디를 써주셔서 무슨 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젊음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가?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유세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저희 모두 다 좀 애도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남자 진행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영어로 된 아이디가 많죠? 어렵네요, 이거는 아이디가. 예. 이분은 이제 남자 진행자는 개그 욕심은 있는데 점점점. 이게 이정열 판사님. 글쎄 그런 건데 하필 이 댓글을 굳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저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어떤 경쟁 심리? 뭐 그런 게 있죠. 네. 부인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다른 분이 또 판사 출신이세요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좀 붙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어제의 댓글이었습니다. 예. 뭐 제 얘기도 있었던가요? 네, 있었어요. 예, 제가 다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다 챙겼습니다. 뭐 엎드려 절받기인가요? 뭔가요? 어제 희민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 댓글 남겨주셨냐면 유정아 아나운서님은 츤데레 타입이신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츤데레를 모를 것 같죠? 요즘에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안다고 하지만 왠지 유정아 아나운서는 모르실 것 같은데. 츤데레를 제가 알긴 아는데 그게 남자한테 보통 쓰이는 말이라서 여자 츤데레는 뭔가요? 아니 츤데레가 남녀 구분에도 있었나요? 글쎄 이게 또 제가 잘못하는 건가? 제가 아는 츤데레는 뭐 그렇게까지 반성하실 필요는 없는데 처음엔 굉장히 퉁명스럽고 까칠한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한 켠을 내주면서 한없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하는 그런 캐릭터의 성격을 가리킬 때 츤데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뭐 이정열 판사님에게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오히려 반대였어요. 처음엔 친절하다가 나중에 제가 야단치면서 끝났는데 그랬구나. 아마 이제 다른 출연자들과의 대화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의 한 켠이라는 말에 가슴이 떨리네요. 이상하게. 네.
요즘 일본에서 온 유행어 츤데레였는데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그 정치 용어들, 선거를 네. 통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잠시 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그 선거의 용어들, 요즘 그 대세가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들 너무 많은데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 기승전문 생방송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문재인 후보의 하루를 꼼꼼히 따라가보는 데일리 백브리핑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대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유세 일정 두 번째 날, 문재인 후보는 국토의 남단 평화의 땅 제주에서 4.3 평화공원 참배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은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됐고 대통령 자격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멈춰지고 이번에 정권 교체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4.3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문재인 후보는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만남을 갖고 제주도 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의 제주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 수도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영토를 대표하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또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제주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환경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제주 동문시장을 찾았는데요. 내년에는 19대 대통령의 자격으로 4.3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며 제주의 한과 눈물이 다시는 모욕받지 않도록 5월 9일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다시 4.3을 기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4월 3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 4.3 주년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제주도민들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제주의 한과 눈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는 4.3이 폐매되고 모욕받지 않도록 저 문재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번 대선 결코 이념 대결이 아닙니다. 지역 대결도 세대 간의 대결도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로 국민이 통합되는 선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이 4.3의 정신, 제주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은 어제에 이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나 겠는데 지금 제주는 아주 맑은 날씨였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너무 부럽네요. 아주 맑고 깨끗하네요. 네. 22일간의 대장정, 이 전국의 정권 교체 열기를 한 마음에 품고 5월 9일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절실함. 아마 이런 것들이 날씨도 좀 도와주는 듯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숨가쁜 유세 일정을 밀착 마크하면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계신 저희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 송영길 본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셔야죠. 네,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송영길 의원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추려가지고 토크 말미에 대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네, 총괄본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네. 질문을 또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24시간 캠프를 지키고 계신데 어제 광화문 유세 현장에선 저희가 뵙고 오늘은 어떻게 같이 다니셨나요? 오늘은 안 갔습니다. 네. 오늘은 내부 좀 정비하고 후보님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후보님이랑 같이 안 다니고
후보님이 안 가는 곳, 갈 수 없는 곳을 대신해서 교차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무시죠? 네. 그죠? 저보고도 같이 자자 그러시는데 이상하시네요. 제가 거부했어요. 네, 왜요? 갑자기 카톡을 보내시는 거 주민아 어딨니? 무섭네요. 저 집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 당사에서 자는데 같이 자자. 이렇게 문자 카톡이 온 거예요. 광화문에서 동치만 살려가지고. 네. 광화문 동침과 당사 동침은 좀 다르네요, 왠지. 네. 그 당사 어디서 주무세요? 고층 제 방입니다. 아, 방에서. 네. 너무 이상한 걸 질문한 거 그러니까 같고. 제 아내가 박주민 의원 팬이어가지고 네. 박주민 의원이 밖에 싸우고 있으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같이 가 있으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집에 안 들어가시고 당사에서 계속 주무시면서 선거 본부를 계속 꾸려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예. 그 말씀 잠깐 드리려고. 예. 지난 16일에 그 박영선 변재일 의원의 캠프 합류 뭐 확정되면서 조금 힘을 받은 듯한데 좀 어깨에서 좀 한 짐이 좀 빠져나간 느낌이시죠? 네, 잘 됐습니다. 네. 어떻게 좀 앞으로 각오가 어떠세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박영선 의원 카톡으로 설득하고 했고 또 후보님이 또 직접 가서 설득해서 잘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모아서 우리가 좀 생각은 다르고 있더라도 항상 우리 후보님이 강조한 대로 우리는 민주당 한 팀이다 이 생각으로 저희가 사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얼마나 힘든 일이 쌓였을까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119명 국회의원이 힘을 같이 짐을 들어줘야 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정권을 맡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영선 의원님이 이제 합류하시니까 안정감이 생겼다 그럴까?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했다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오늘 보도 보니까 이 박영선 의원님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면들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평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 오늘 제주 유세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제주 유세의 핵심은 어떤 걸로 잡으셨어요? 제주가 통합이 돼야 전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 후보님의 말씀 중에 참 가슴에 다가오는 게 대선만 끝나면 한 지역은 잔치집이 되고 한 지역은 울음바다가 되는 참 이 기막힌 이 역사를 이제 끝내야 될 시기가 왔다.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이 제주는 또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서 최초로 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잘못에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한 것 자체가 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잘 발전시켜서 아직도 4.3을 어떻게 부려야 될지 명칭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4.3 사태냐 사건이냐 뭐 항쟁이냐 여러 가지 이 평가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블랙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넘어서 과거의 아픔을 되살린 게 아니라 승화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그걸 잘 해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예. 아까 보니까 영상을 잠깐 보니까 후보님이 제주도 유세에서 방언으로 제주 방언으로 인사를 하시던데 이게 뭐 어떻게 특별히 뭐 사전에 준비가 된 겁니까? 그 메시지 팀에서 뭐 양념으로 잘 넣은 것 같습니다. 문 후보님이 잘 소화하셨고요. 네. 네. 양념이란 말에 상처받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제주 방언으로의 여러 가지 후보님의 노력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투리나 신조어, 유행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그때 공부를 해두면 참 쓸모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요즘 유행어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 저도 참 모르는 게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송영길 본부장님과 함께 19대 대선 신조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송영길 의원님이 신조어를 아실 분이 아닌데. 내 머리가 크잖아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머리가 크긴 한데 요새 다니시는 데가 너무 많아서 많이 흔들려서 또 빠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한번 신조어 네. 네, 오늘 자봉2 네, 수고해 주실 건데요. 네, 자봉2 백진주 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백진주예요? 네. 진주 같은 분이네요. 최근 엄청나게 이제 화제 인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시험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가 자봉2인데요. 그러면 송영길 본부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네. 네? 아래부터 해야 되는.
앞에 이걸 보고 맞히는 거다. 네, 이거. 저희는 그것부터 몰랐어요. 네, 대깨문. 대깨문. 네.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건데. 네, 이건 맞추셨죠? 맞추셨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은 백준지 씨가. 제가 대가리가 아니 대깨문이란 용어를 요즘에 많이 쓴다고요? 죄송합니다. 쓰고 저는 머리가 커서 머리에 예민해가지고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어대문. 이건 너무 오래된. 이거는 좀 쉬운데 신조어라기보다는 네, 이미 이건 구조 어차피 대통령 문제. 그래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네. 다 하셔. 예, 그다음에 문모닝. 이거는 이제 박지원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문재인 대표한테 인사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박모닝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하고 우상호 의원님이 마크맨이 되시기로 하셨죠. 마크맨에서 네. 이제 공보에다 맡겨놓으면 좀 약할 것 같아서 조금 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저하고 우상호 의원님이 번갈아서 박모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아침을 여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마지막 네. 이것도 제가 뜯어요? 네. 문찍김. 이게 뭘까요? 문재인을 찍으면 뭐 누가 김이 어쩐다 이런 거죠. 김이 어쩐다? 보통 그런 건데, 근데 그 이 김이 김이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저 막 종북으로 우리 몰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요 빨간 게 이거죠. 역시 역시 대단하시네요. 총괄을 하시는 건 총괄하시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네.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과 함께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예.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네. 근데 뭐 아니 근데 지난번에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TV 토론에서 TV 토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후보가 확 공격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딱 이번에 홍준표 후보 같으면 북핵 문제 해결된다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멘붕. 네. 빨리빨리 다른 주제로. 제가 그때 그 스튜디오 안에 있었는데 진짜 그 너무 통쾌했고 이 홍준표가 그 말로 못 당하는 그 사람이 정말 쩝하는 표정으로 입을 꼭 맞습니다. 다물더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죠. 예. 아니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 햄버거 먹고 김정은 만난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오바마도 막 김정일 직접 만난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 자봉투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나가셔가지고. 예. 뭐 다 맞추신 거네요. 100점. 아니 근데 예, 그쵸? 제가 아는 송영길 의원님이 아니신데요. 총괄을 총괄본부장으로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예. 원래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원래는 굉장히 구수하시고 네. 한 30년 전쯤의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시죠. 30년 사나이. 심했다. 10년 10년 전 사나이. 야 이런 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다 같이 나가야 되지 않냐. 막 이래서 열혈.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알 것은 알고 네. 열혈로 나가자. 그 밖에 신조어들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은 의원이 그래도. 이 신조어들 몇 개가 더 올라와 있는데요. 아나문, 아빠가 나와도 문재인. 이거는 아빠가 다른 당의 후보로 나와도 난 문재인을 찍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안악수나문, 아빠가 낙선하고 수십 번 나온다 해도 문재인 후보가 나오면 난 문재인을 찍겠다. 안악수나무는 무슨 불교 용어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알기에 영화 미라에 나오는 그 여성 이름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대문, 사실상 대통령은 문재인, 반기문 반드시 기필코 문재인. 반 총장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공가왕, 공주가 가자 왕자가 온다. 안찍사, 안철수 찍으면 사립 유치원 간다. 야, 참 많네요. 네. 끝도 없다. 진짜. 예. 뭐 여러 가지 유행어들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19대 대선으로 향해 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 신조어들이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제주도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문 후보님의 공약 가운데서 제주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공약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 봐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네.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서 뒷받침하겠다는 것하고 또 환경 청정 도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뒷받침하고 또 제2의 이제 공항이 이제 서귀포 쪽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주민들이 약간 찬반 논란이 있지만 제2의 그 공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되도록 하는 것하고 이제 또 사실 해군 기지 문제와 또 군사 공항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이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지 않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원희룡 지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장 그 바라는 게 그 제주 농산물의 해상 운송 물류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저도 인천시장 할 때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데
이제 필수품가들이 가면은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원가가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 수송비가.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가 좀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조를 안 해줘요. 제주도는 왜 섬으로 안 봐요? 그러게요? 섬 중에 제일 큰 섬이니까. 큰 섬은 뭐 육지인가요? 근데 워낙 거의 많다 보니까 그걸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원희룡 지사한테 물어봤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1번 우선순위 있는 고향이 뭡니까? 당장 그거랍니다. 운송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표비에 와닿는 바로 되는 이런 걸 해주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명실상부한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자치권 특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치경찰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주고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이번에 하나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제가 세월호 특위를 했잖아요. 예. 우리 그 상하이 셀비지가 잘 인양해라고 이번 춘절 때 설날 때 거기 인양하는 그 인부들이 집에도 못 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라봉 50박스를 사다가 줬습니다. 예. 꼭 좀 성공시켜 달라고. 잘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4.3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예. 또 뭐 송 의원님 또 본인도 4.3 특별법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차기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4.3이 국정교과서와 논란이 되면서 또 4.3을 또 폄훼하는 5.18 폄훼와 유사한 현상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진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진상 규명, 명예 회복들이 아닌 미진한 점들을 보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그런 정확한 그 기록들을 정리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주 가면은 마음이 아팠던 게 4.3의 아픔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문재인 후보님이 말씀하셔서 제주 분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그 아픈 현장으로서의 그 제주를 다 함께 안을 수 있을 때 제주가 앞으로 아마 제대로 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주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쓰레기요. 네. 예. 쓰레기 처리가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커들이 막 와가지고 쓰레기를 하도 많이 버리고 하고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그걸 매립하는 데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정말 이 시범 청정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기승 전문 생방송 예.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네. 송영길 본부장님께 네. 관련된 질문을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예. 뭐 송영길 의원님 화이팅. 머리가 좀 크신 건가 옷이 작은 것인가. 안경테를 바꿨더니 젊어 보입니다. 질문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예. 많으시고요. 예. 뭐 짱짱짱 이런 것도 많이 예. 해주시고요.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뭐 나와 계신 몇 동안에 받을 가지 테니까요. 질문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그 데일리 문재인 문 후보님의 다음 일정으로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길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문재인 대선 후보는 전북대 옛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전주 팔도 비빔밥을 비비며 전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장하네.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정말 이 비빔밥에 깃든 통합의 정신, 그 마음으로 사상 최초로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고 보수와 진보 뛰어넘고 또 세대 간의 그 갈등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국민 통합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덕진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11번째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박수가 많이 나오니 고맙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어르신들 정말 치매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 이런 데 사시는 어르신들은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농산어촌에는 100원 택시,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이곳에 곧바로 광주로 이동한 문재인 후보는 땅거미가 지는 동구 충장로에서 끝없이 펼쳐진 파란 물결들을 가르며 광주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충장로 유세에서 이번에는 호남의 아픔을 꼭 풀어주겠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2012년) 대선 그때도 이렇게 광주와 호남이 압도적으로 밀어주셨는데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패배가 결코 아닙니다. 그 아픔 제가 이번에는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패배는 없습니다. 더 이상 호남을 아프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5.18 때 구속돼서 전두환 정권에 맞서 광주 항쟁을 알리고 6월 항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김대중 민주당 깃발을 들고 지역주의와 맞서 싸울 때 다른 후보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나주혁신도시 한전 이전, KTX 호남선 노력할 때 다른 후보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호남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살아온 사람 진짜 누구입니까? 야, 사람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광주가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대구, 대전, 수원, 서울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 전주, 광주까지 훑으셨는데 지금 이 댓글에 갓 송영길 의원님 왜 광주에 안 오셨나요? 이런 섭섭함의 문자가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차로 다니시겠다. 네, 지금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후보님이 못 가신 데가 많아서 오늘도 병장 전국 연합회가 오늘 출범을 했어요. 문재인 병장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성우에 뭐 이런 제양 군인에 있었지만 병장들 모임을 없었거든요. 말년 병장 모이면 한국 남성이 대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00만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백군기 위원장님을 해서 그 병장협의회 발대식 후보님이 꼭 오시라는데 못 가셔서 제가 대신 가서 병장들을 격려해서 문재인 병장 파이팅 하고 왔습니다. 그 오늘 호남에서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노래하고 김성한, 김응용 감독도 나오고 유세가 저는 짜임새가 있다고 봤는데요. 호남의 이 후보님의 전략은 어떤 걸로 가장 대표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후보님은 호남의 정신을 실천해서 살아온 분이었고 그러한 것을 집대성에서 5.18을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는데 이거는 진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실현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선거 1년 후에 개헌이 안 될 수가 없고 그에 넣자니까 안철수 동의했죠, 후보. 홍준표 후보까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18이 4.19 이념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5.18 항쟁을 뭐 북한군 사주에 가는 것이다. 뭐 장성민 같은 분들이 TV조선 앵커에서 이런 이상한 또 발언을 소개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주 제일 가슴에 다가오는 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광주 가면 항상 민주화의 성지, 뭐 문화의 중심 이런 말은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소홀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후보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꿰뚫고 광주 전남의 자동차 100만 대 밸리와 한전을 기초로 한 제2산업밸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전남 광주의 공약으로 확실하게 들어있고
그 한전 공과대학을 만들겠다. 이것을 이낙연 지사님이 강력히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고 한전이 1년에 13조가 넘는 이익이 남습니다. 이것을 재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북은 항상 광주 전남에 대한 피의식이 있어요. 네. 호남 그러면 광주로 다가가고 전북은 뭐냐 이게 있는데 우리 후보님이 전북은 또 분리해서 따로 공약 발표를 했고 전북의 가장 현안 문제인 새만금을 다룰 수 있는 특별 비서관을 설치해서 새만금 문제를 확실히 이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하고 또 탄소 발전 도시로 돼 있거든요. 전주가 네.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시대에는 호남이 정신적 문화적 유산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동안 이제 호남의 대선 후보도 못 나오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우리 호남에서도 대선 후보도 나오고 우리 호남의 정치 세력을 확실히 키우겠다. 그런 이제 상당히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사실 오늘 저도 봤는데 그 호남의 또 다른 소외 지역 전북 이런 표현을 연설에 쓰셨대요. 네. 근데 그게 또 전북 출신 분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와닿았대요. 그렇겠네요. 네. 아주 요즘 보면은 연설이나 이럴 때 쓰시는 단어 같은 경우도 각 지역민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말씀들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댓글에 보니까 이제 70대 노인 뭐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좀 올라왔는데 마침 또 오늘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정책 시리즈 11번째로 어르신 정책을 전주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르신 정책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치매 국가 책임제. 뭐 이건 참 많은 분들이 공감 좀 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송영길 본부장님이 또 올해 살펴온 정책적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인천광역시장 때부터도 계속 강조했던 게 도심 재생의 문제입니다. 사실 도심 재생이 사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이명박식의 뉴딜 정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이명박식의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집을 다 때려 부시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건데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안 되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높아지고 또 분양 리스크 때문에 시공사가 붙질 않고 그래서 조합은 설립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조합 운영비만 까먹다 보니까 그 매몰 비용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김수현 전 차관 우리 박원순 시장 밑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했고 저도 인천시장 때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해서 한 1년에 100개씩 5년 동안 500개 지역을 선정해서 1년에 10조씩 약 50조를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 재원 조달은 2조는 이제 국가가 투입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3조는 지방 공기업이나 LH라든지 각종 기관들이 이제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매칭을 하는 것이고 5조는 우리 허그가 하는 주택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을 결합해서 한 재정은 2조가 투입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간 50조를 투입해서 100개씩 500개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개발 방식도 유형을 다 나눴습니다. 유형을 6개 유형으로 나눠서 모델을 한 15개를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역세권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또 여러 가지 저층 사업 단위는 그냥 저층 사업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이 주도해서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그 유형에 맞게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열었었죠. 이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에서도 이 정책이 아주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책 쇼핑몰 고객들의 댓글을 받아서 셀프 네거티브 먼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출제자 역할을 한번 그 박주민 의원께서 맡아주시고요. 자봉 3 들어와 주시죠. 네. 네. 그러면 순서대로 이번에는 아니 이건 떼기 어렵게 흔드는 게 뭐 작전인가요? 네. 주민 의견 수렴 하세월에. 네,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니냐. 언제 개발하냐. 옛날 개발 방식으로 밀어붙이기가 낫지 않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총괄본부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이 주변 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게 추진합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저는 시장 때 해보니까 주민 의견들은 금방 수렴이 돼요. 이게 가장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이것이 우리 용산 참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로 지금까지 주택조합은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고 전월세 사는 사람이라든지 상가 임대차 사는 부분들은 그 개발 조합의 구성원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이거를 다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발견해서 이것을 결합시킬 것입니다. 네. 지금 도시재생사업 2탄이 제가 송영길이 하고 있는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후보님의 신혼살림집과 결합해서 이어서 발표를 곧 할 것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예. 부동산 투기 어찌할꼬 벌써부터 대상지로 주목되는데 땅값이 들썩거린다. 네, 예. 자칫하면 전국을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우려를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부동산 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일반 아까 말씀처럼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파는 방식도 아니고 분양도 잘 안 돼요 요즘에. 분양 이게 특별하게 강남이라든지 특수지역 빼놓고 일반 구도심에는 분양이 안 됩니다. 네. 투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투기가 되면 오히려 더 환영할 정도로 일반 투자가 유치되는 네. 거예요. 왜 구도심이 안 되느냐? 일단 학교가 없고 여러 가지 주변의 문화시설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신도시로 가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도심이 전부 다 공동화되고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세 번째. 네. 70배 예산은 어디서 나느냐?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면은 한 1,500억 정도면 되는데 네. 그거에 한 70배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면 그 예산 도대체 어디서 나나? 아까 말씀한 대로 매년 10조씩 50조, 현재 기획된 것은 10조가 다 국가 예산이 아니라 2조가 국가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3조는 LH를 비롯한 국가 공기업 그다음에 지방 다 예를 들어 인천 같으면 인천도시공사, 서울은 SH공사 같은 것이 같이 결합돼서 3조를 충당하는 것이고 5조는 도시주택기금에서 출연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추가로 제가 또 보완을 해야 될 게 제가 지금 후보님한테 보고돼서 승인을 받은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줄 수 있는 구조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진짜요? 집 하나 줄게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열채 주세요. 네,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이 잘 돼야 하죠. 예.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관련 주식만 취소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괜히 쓸데없이 또 부동산 회사, 개발 회사에만 이익 주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 이 지난번에 이제 뉴타운 방식이 안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행복주택이 뭐냐면 일단 유수지라든지 철도 위를 복개를 해가지고 땅값이 안 나니까 싸게 이것을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유수지를 복개하거나 철도를 복개하는 기초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네. 땅값은 안 된다 그러지만 그 땅을 대용하게 만드는 그 시설 비용 때문에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안 되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이 제가 인천시에서 했던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 네. 뉴스테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이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노후 자금을 갖는 그런 어르신들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서너 채 가지고 하는 영세한 임대사업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대기업이 3,000세대, 5,000세대를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은 뭐냐? 임대료가 비싸고 일단 나중에 이거는 8년 임대한 다음에 분양할 때는 분양 시기에 오른 주택 가격으로 분양을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후보님과 상의해서 준비 중인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최초의 분양가로 10년 이후에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내가 집에서 한다 그러면 10년 뒤에 5억으로 올라더라도 3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으로 부여를 해주는 거죠. 주택가격 기존 주택가격의 10%만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총 그 임대주택이 전월세 가격이 45%예요. 근데 약
그 총 전월세 임대 보증금이 900조로 추정이 되는데 평균 조달 금리가 6.5%입니다. 6%만 잡아도 6, 9, 54, 54조 원이 1년에 주거비로 이 임대료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6.5%면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엔 한 2%대 되나요? 1%대? 우리나라 은행 간 기준금리. 유정아 잘 모르시죠? 저 눈빛을 다른 데로 두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은행 간의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 통화금리가 1.25%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FRB가 1%까지 올라왔거든요. 곧 이제 FRB가 또 추가 인상하면 1.25를 넘어가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필연적으로 될 텐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약 3% 전후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3%의 이자로 이걸 받지만 주택담보가 없는 우리 같은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신용으로 온 사람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 신용이 있어서 싸게 빌릴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대단히 비싼 6%, 9%, 15%로 이렇게 높은 금리로 조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똑같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3%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지금 제가 뭐 여기 댓글에 이설아님을 응원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봉3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설아님. 그다음에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왜 꼭 여성 자봉이 여기서 이걸 들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을까요? 네. 저 상관없는 뭐 자발적으로 하시긴 했지만 제가 카메라 욕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들어가셔도 욕심이 아무리 있으셔도 들어가실 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이설아님이 화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도 송영길 못하고 의원님 설명하신 내용이 여기 한마디도 안 올라와요. 자봉삼 이름을 해줘라, 팔 내리게 해줘라, 이 나쁜 놈들아 왜 계속 오래 서 있게 만드냐, 왜 여자 만드냐. 그래서 저도 막 등 땀 나면서 이설아 이름 적고 끝날 때 얘기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다시 보실 때는 아마 송영길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해보는 셀프 네거티브 참 괜찮은 것 같죠? 저희끼리 한번 점검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정책화되는 것을 기다려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하기 전에 진짜 이거는 우리 문재인 후보 선출하면 저 송영길 가진 모든 노력을 같이 뒷받침해서 이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구나 10% 기존 가격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후보는 아니지만 후보님을 대신해서 확실히 공약하고 뒷받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지도자는 다 그늘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감당할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왜 문재인인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검증되고 정말 이 어려운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가 저는 문재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한번 새롭게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권을 지키고 투표는 했는데 또 개표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잘 감시하고 국민의 주권적 의사표시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수렴돼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쭤본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한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수개표 문제예요. 수개표. 네, 지금 그래서 조금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개표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플랜에 나온 거 보셨죠? 제 얼굴. 다 나왔고 우리 선관위 저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도 모르게 혹시라도 해킹될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또 사고를 철저히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서 방지하고 또 이런 이 투표 분리기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투표 참관인들이 적극 참관해서 같이 협력해 주신다면 잘 이것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잘 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이신 송영길 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문재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셨죠? 실망하셨죠? 촛불과 함께 수원하는 날로 저희들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찬란하게 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바람 물들어치는 저 바다와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꿨으면 좋겠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에서 문 후보님과 함께 뛰는 분들 혹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과 함께 문 후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이 다 지켜보셨겠지만 전설적인 그룹 신화위의 리드 뮤지션인 신대철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이 신대철 씨가 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여러 가지의 그 지지의 내용 그리고 문화예술정책 자문위원도 맡고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웠는데 워낙 저희 캠프가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가서 그거에 다 응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마이크 꺼졌네요. 마이크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잠깐 이제 그 VCR에서도 봤는데 지난해 송박영신 광화문 집회에서 실제 제가 진짜 현장에서 아름다운 강산 연주하시고 또 전인권님이 노래 부르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10분인가 한 15분 쫙 나왔잖아요. 그 미인하고 막 섞어가지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엄청 추웠을 때였는데 추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듣고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타 치셨었고. 사실은 이게 아버지가 만드신 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7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든 노래인데요. 사연이 있죠. 이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사연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를 찬양하는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어떤 그런 강권이 있었는데 그 강권을 거부하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항상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72년이면 신대철 씨는 한 뭐 유치원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이거나 어렸을 그럴 때죠, 때인데 이제 네, 그것에 네. 대한 이야기를 잘하면서 듣게 됐던 이후에 거죠.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공화당이라고서도 전화가 오고 했던 그런 일화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만듭니다 하고 전화를 툭 끊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네, 그런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그 작년 이제 12월 초였죠. 이제 그 한창 그 촛불 집회와 이제 박사모 집회가 한참 밖에 올라오고 할 텐데 박사모 집회에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 모습을. 분노했죠 그냥. 이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냐. 박정희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아름다운 강산이 금지곡이었던 그런 노래인데
전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갖다 쓰고 거예요. 있는 걸 모습을 보니까 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노래를 당신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강산을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의 또 페이스북도 글을 올리고요. 그래서 또 그 촛불 집회 측에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이 왔죠. 연락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무대가 이제 성사가 됐죠. 그게 들으셨던 분들, 뭐 들었던 우리의 감동만이 아니라 그 연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했던, 같이 무대에 섰던 신대철 씨에게도 잊을 수 없는 무대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평생 잊을 수 없는 무대죠.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전인권 선배님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더 특별한 어떤 경험이었고요. 언제 한번 또 그런 무대가 있겠어요. 두 번.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죠. 대통령 탄핵되라고 또. 그런 일이 참. 근데 날씨가 아주 춥고 그랬는데 기타, 전자기타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런 날씨에 영향 안 받아요? 기타는 뭐 크게 영향은 안 받고 이제 사람이 영향을 좀 받죠. 그날 그래서 연주가 아주 만족스럽게 되셨어요? 뭐 선방했습니다. 선방하셨어요. 네. 저희들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네. 그날 그 공연을 혹시 아버님께서 뭐 저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직접 나오지는 못하셨을 테고 전에 들으시고 보셨었겠죠? 네네. 뭐라 하시던가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잘했다. 네. 그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 감동이네요. 그렇죠? 보통 아버지들이 아들을 진짜 칭찬 안 해요. 저도 칭찬 못 받아보면서 컸는데 한마디 이렇게 혹시 툭 던져주시면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지금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시고 아름다운 강산의 아버지의 작곡 시절 그리고 또 이것이 불렀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이 신대철 씨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 노래를 꼭 이렇게 촛불에서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게 만든 건가요? 글쎄요. 사실 아름다운 강산은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음악이거든요. 대중가요에서 대중가요로 분류되지만은 그 음악적 형식이라든지 뭐 거기 쓰여진 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굉장히 품격 있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거든요. 그런 음악을 이렇게 막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 박사모 책에서 노래할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노래를 이유로 아버님을 탄압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위한 집회에서 불렀다가 아니라 그 노래에 담긴 의미를 뭔가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는 그것도 얘기죠? 물론이죠. 물론이고요. 물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위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게다가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정말 특별하고 너무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만들어서 막 부른다는 게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락의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존 체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뭔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지만 그 사실 또 음악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뜻을 표명한다든가 그런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글쎄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다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모든 게 뭐 그런 거에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에서 전에 없이 예술가 분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도 건물 벽에 탄핵과 관련된 플래카드도 걸고 공연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 이은미, 한영애 이런 분들 많이 나오셨고 뭐 세월호 뭐 리본을 뭐 단다든지 그런 행동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 블랙리스트가 갖고 온 어떻게 보면 반발,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에 대한 연예인들의 충격
예술가들의 충격 이런 것들도 좀 반영한 거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뭐 굉장히 분노했죠. 분노했고 설마 그랬겠어라고 처음엔 다 그랬죠. 다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다라는 어떤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정말 굉장히 분노했었고 저는 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황당한 게 네. 박명수 씨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대요. 근데 본인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대요. 동명이인은 아니고. 동명이인은 아니고 개그맨 박명수 씨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대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블랙리스트가 문화계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박명수 씨 만날 기회에서 물어봤더니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가끔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위로를 해드리자면. 아니 근데 네. 탈탈 털면 나올 거예요. 네. 일부만 리스트가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버님이 너무 좋은 음악을 많이 작곡하셔서 뭔가 주어졌다든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대철 씨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는 그런 음악인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신데 신대철 씨가 요즘 하고 계신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이제 음원 플랫폼의 이 오래된 갑질에 대해 저항하고자 어떤 그런 단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으시다고요. 플랫폼 창동 61동 이런 건 어떤 일인가요? 플랫폼 창동 61은 이제 창동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굉장히 네. 뭐 공연도 하고 또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그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공공에서 어떤 그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술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앞서서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 한 2천여 분 정도 되시고요. 예, 네. 예. 아니 지금 하신 일들을 좀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한 10번 올랐어야 되는데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군요. 네. 예. 지금 뭐 댓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이게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에서 함께하고 있는 문재인 비하인드 여기서 이제 신대철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번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건의하는 그런 날 저희가 한번 극장에서 뵌 적이 있는데 네네. 문 후보님을 뵈신 게 그때가 처음이셨나요? 그 전에 한 번 또 뵀었는데요. 네. 그거 한 몇 년 됐죠, 이제. 2012년 이후에 대선 이후에. 네네. 사실은 저 신해철 군 이제 장례식장에서 한번 뵀었고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보셨을 때의 첫 인상, 뭐 느낌? 뭐 좋았죠. 또 대선 후보 그 당시에는 또 이전 대선에 나오셨던 대선 후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네, 좋았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문 후보님이 그 애도의 모습이 저는 참 어떤 때 그게 이렇게 참 와닿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진정한 슬픔을 몸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랄까 그런 네. 부분들이 참 그분을 좋아하게 만들기도 하죠. 네. 지금 뭐 여러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일단은 신대철님 생각보다 말씀 조곤조곤 잘한다. 이런 얘기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칭찬인가요? 그러면 그게 욕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패인 것 같습니다. 네. 신대철님 관련해서 또 블랙리스트 안 올라온 건 정부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제 말에 동의해주는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도 나오신 건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사실 이랬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문화 정책의 기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창작인 우선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문화 정책은 플랫폼 우선주의였고 갑의 입장에서 어떤 창작인들의 어떤 뭔가 이익보다는 어떤 그들에게 어떤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정책들이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창작인들을 위한 그 우선주의 정책을 하겠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저는 뭐 너무나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주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생각하시기 어렵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문화 이 산업의 구조도 잘 아시는 거고 또 현실적인 예술가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느낌이 딱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바른음원 협동조합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대항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했었는데 문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좀 이분이 그냥 정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문화에 대한 것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창작인 우선주의라는 그 말에서 그 문화 예술에 대한 그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신 네네.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었고 그날 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문 후보님이 그런 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라 아주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얼굴도 아주 좋으셨고요. 네. 뭐 저는 뭐 조금 문외한이지만 그 어떤 분야별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뭐 표준 제작비 뭐 네, 그런 부분들도 표준 계약서 표준 문제. 계약서. 네. 그 문제도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서 예. 보통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음악계, 영화계,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메모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이거 할 네.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예. 네. 이설아님 이름을 올려준 거에 대해서 아까 넣어준 메모죠? 예, 알겠어요. 자꾸 그렇게 막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당황스러우니까. 아까 여기다 놓은 거를 지금 보신 거예요?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걸 왜 지금 뜬금없이 읽어야지? 지금 신대철님하고 말 잘하고 있는데?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박주민 의원이 또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 봅니다. 지금 좀 전에 저도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정열 판사에게는 제가 늘 이렇게 공격을 하고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그 댓글은 안 보셨으면 하고 빨리 지나가길 바랬는데 그런데 박주민 의원 아주 속이 시원하다 그런 얘기 제가 아주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라 박주민이 이기기도 하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우리 신대철님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저희가 거의 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당부 말씀,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혹시 그 말씀해 주신데 약간 걱정되는 게 이제 한번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면 예술인들은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 괜찮으신지도 좀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더 어려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한류다 어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대중문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정말 0.1%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얘기지 문학의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들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분은 문재인 후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아시고
어떤 시스템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 문화계가 더욱 더 훌륭하고 또 세계적으로 또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진 않았지만 네. 그 짧은 말 속에 탁 마음을 울리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왜 문재인인지를 정말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신대철 씨,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를 모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 본 적은 없지만 반포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동창 관계인 진짜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희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유정화가 사회를 보고 신대철의 기타를 치면 대박 음악회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문 후보님이 되시고 나면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한번 열든가 그 전에 저희가 그 지지를 호소하면서 같이 가든가 아무튼 문 대표님이 문 후보님이 되시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대박 그렇게 나겠네요. 되면 그렇게 되면 머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제가 괜히 뭐 서울대법대 이 터져 나오는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아무튼 저희가 그런데 동창 관계인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후보를 함께 지지하는 느낌으로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사족을 달았습니다. 네. 신대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오늘 9시 반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 밤 10시에는 KBS 1TV에서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는 1시간 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 없이 벌이는 진검승부가 될 겁니다. 내일 토론회는 스탠딩 토론회로 진행되고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진행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했더니 뭐 문 대표님이 문 후보님이 서 있을 힘이 없어서 그러냐 뭐 그런 비아냥도 좀 있었는데 내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스툴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스툴에 이렇게 걸터 앉는 거 너무 옹색해서 아마 안 앉으실 겁니다. 발로 차버리시는 건 아니겠죠? 뭐 그러진 않으시겠죠. 예. 뭐 다 박주민 의원 같지는 않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파란을 일으키자 캠페인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박주민 의원은 이 파란색 그 단복 말고는 또 어떤 걸 파란색을 이용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그 색깔은 약간 좀 다른데 저희 그 지역위원회에서 제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위치 추적 장치를 파란색으로 마련해 줬어요. 어머머. 네. 이게 위치 추적 장치예요? 위치 추적도 가능하답니다. 네. 예. 그 안에 있는 연두색은 뭔가요, 또? 이 안에 연두색은 소녀상 지킴이 분들이 주신 팔찌고요. 노란색은 당연히 세월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그 빛깔이 파란 것은 모든 색깔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서 파랗다는 얘기가 있죠. 네. 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춰 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넓고 깊게 소통하고 뼛속까지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다 함께 파란을 일으켜 보시죠. 네. 기승전문 생방송 문재인의 나이트 라이브. 그래요. 저는 대본 잘 못 봐요. 지적해 주셔야 읽어요. 그게 아니라 박주민 걸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라고 양보한 거예요. 이해되죠? 제2편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9일 승리의 그날까지 파란 마음 파란 열정으로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가 네 맘에 걸려 다른 후보와는 달라 1번 투표해줘 아무리 우리 멀리 있어도 그 무엇이 날 막고 있어도 할 수 있어 우리 투표하면 바꿔보겠어 정권 교체하겠어 일자리 만들어 공공 고용하겠어 문재인을 뽑으면 기호 1번 뽑으면 yeah baby yeah baby 문재인 기호 1번 더 새로운 대한민국 기호 1번 문재인 청년 고용 경제 성장할 수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준비된 문재인 yeah baby yeah baby 네
시선 피할 수 없어. 개혁을 해볼 수가 있어. 느낄 수가 있어. 국민 원하는 걸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투표해보겠어. 광화문 광장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어. 정권 교체 시